바로 이어서 정정권 편집부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 파트 중심으로 문화를 지원세를 예, 우리 그 세 분 지도위원 고참들이 오셨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경제적 낙수 효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 정치적 낙수 효과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진보 정치와 노동 정치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장 깊으신 분들이 이 고참들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도 못한 게 현실인 거 아니냐.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뭐 장숙준 동지도 뭐 노령청 얘기하고 뭐 민주도 1세대의 은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실 586이라는 세대하고 거의 비슷한 궤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586은 지금 친민주당 이데올로기에 거의 철옹성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민주노조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와중이라는 의미에서 진보나 노동정치에서의 기회 요인이라고 보는 거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저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성정당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인데 그냥 일반적인 논리가 그거잖아요. 뭐 저놈들은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최악을 위해 차악을 이런 논리인데 저는 최악이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논리에서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얘들은 어쨌든 선거법 협상 내에 불참을 하든 거부를 하든 참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자들은 1년 전부터 이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법을 깨트리겠다라고 호언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권 대표님 제3자 개입 금지하듯이 걔들 입장에서는 악법인 거야.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기겠다는 것을 공언한 자들의 위성정당과 이 선거법을 주도해서 만들다가 막판에 나가리 시킨 것은 이건 동당에 지급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꺼내면 거의 다구리를 당하더라고.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보기도 아니 우리가 뭐 이 미래통합당을 옹호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죄질을 보게 되면 더 죄질이 나쁜 건데 이거는 징벌이 되면 더 심하게 가야 될 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거꾸로인 거야. 최악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을 이용하거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깨지 못하면 이런 논리 이게 결국 민주대연합이고 결국 뭐 최악 범한 나라, 그다음에 차악, 이 구조화되고 청층이 사회에 있는 이 논리를 깨지 못하면 진보 정치의 비전이 안 보인다, 뚫고 나갈 구멍이 안 보인다라는 게 저는 위성정당에서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 엎어치기 하더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엎어. 그래놓고 제가 볼 때는 애꿎은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대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요 바깥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제 다구리를 당하는.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저는. 다구리가 이상한 말인가요? 사투리 아닌가? 예. 제가 저희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자기 때문에 좀 예각화시켜서 몇 가지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당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까놓고 얘기해야죠.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통계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정의당 정당 득표 9.67% 중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1등, 2등 어디에서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추시는 분. 9.67%잖아요. 전국 정당 지지율의 평균이 1위가 제주도고 2위가 세종자치시입니다. 아주 소규모 집단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평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준화가 지금 이 평준화가 함의하는 게 열정이 없고 영혼이 없고 평가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고저장단이 있어야지 어디에서 장점이 있구나, 떨어지는 게 있으면 어디서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데 거의 수치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제주도가 한 12점 몇 프로, 세종자치시가
12%대. 두 개 다 빼고 나면 9에서 11% 사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저는 이 평준화를 보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합치면 20이 가까이 돼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가 이제 민중당한테는 아픈 지적이죠. 왜냐하면 뭐 김종원 후보가 나가서 그 여영국 후보처럼 아깝게 졌지만 정당 지지율은 여기에서도 정의당이 10이고 민중당이 9였습니다. 합치면 20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제가 2010년부터 한 2015년까지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제법 전투적인 진보 통합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건 가능한 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노선을 되풀이하는 거는 그게 실현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보는 각주구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 진보 통합이라든가 진보 정치의 재건에 문제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산수의 개념으로서의 진보 정치 통합으로 접근하는 것은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리바이벌할 뿐이다. 영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낮다. 성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따르는 치러야 될 비용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의당 득표율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열정은 식어버렸고 그것의 표현이 출마를 한 적이든 안 한 적이든 정당 지지율은 거의 유사하게 평준화되고 있다. 이게 이대근 씨 같은 경우는 지몬미 현상이 없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여영국에 대한 지몬미 이런 현상이 없어요. 뭐 안타까움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게 열정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이게 정의당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다. 그러면 정의당 내지는 진보정당은 그 열정을 어디서 동원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 고민과 대답을 찾지 못하면 뭐 서서히 죽어가겠죠. 서서히. 끓는 물에 서서히 온다가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3당의 형식적 지위는 진보정당이 유지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0번의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딱 2번을 제외하고 그게 2008년에 친박연대와 2016년에 국민의당을 빼고는 형식적으로는 제3당이었습니다. 그게 민주노동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경쟁 정당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정도만 되면 어디다 갖다 놔도 인적인 경쟁력이 있지만 예를 들면 울산 북구, 경남 창원 이런 데서는 그 개인의 인지도와 명망성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구조적 지지 기반 이라고는 하는 것을 통해서 당선권 또는 경쟁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미 그게 이제 또 상당히 퇴색되어 버리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과 같은 일부 명망가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는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정의당이 그러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질문을 해봐야 되죠. 지지 기반은 탄탄하거나 강화 복원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다. 지표가 평준화다. 두 번째, 차세대 리더나 대중정치인이 발굴되었나? 안 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우리 권 대표님이 2008년도 그 2007년 대선 때 논란이 되면서 당이 분당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아니 이제 세대 좀 교체하자. 사람 바꾸자. 권 대표 7년 했어요. 노회찬, 심상정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째 진보정치를 독점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누구 어떤 사람 지도부의 탄 문제가 아니겠죠. 그 차세대를 노리는 자들의 권력 의지 자체가 없거나 대단히 온실 속 화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별로 아직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전략지역의 상태는 어떤가? 전략지역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전략지역이 원래는 경기도 평택이었잖아요. 상차 기반 이런 거였는데 물 상차라는 구조적 조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있고, 서울로 치면 노원, 관악 이런 데가 그게 뭐 노회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유권자 토양 이런 부분들이 진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마포만 버티고 있는 거는 마포는 뭐
상암 월드컵 단지를 통해서 30대, 40대의 신혼부부들이 대거 밀집한 게 한 10년 전부터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죠. 비례정당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고 있는 건가?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을 거고. 저는 심 대표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심 대표 대표 공약이 비례대표 정당을 극복하겠다. 더욱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정의당의 미래는 좀 깝깝하다. 이런 식이 되고요. 이런 회복성 복원력이 질적으로 훼손되면 3당 지위에서 구조적으로 이탈하고서 주변화된다. 주변화된 정당, 주변 정당으로 그냥 살아가게 될 것 같다. 그게 일본 사회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회당이 그동안 한 40년 동안 방귀 끼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번 몰락하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오늘 공산당보다 훨씬 더 밀려있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약간 이건 지금 민중당은 이미 그렇게 현실화된 것 같고 정의당도 그 길로 안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이것을 버텨주는 힘은 정의당 자체라기보다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1, 2당에 대한 어떤 거부 정서, 이 50년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제3당에 대한 이 이성적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진보 정치가 나래비로 서 있지만 정의당이 비교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표솔림이 정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정의당이 9.67%가 커 보이는 거다. 이전에 뭐 민주공당, 통합진보당, 뭐 진보신당하고 경쟁 구도에서는 그래도 한 뭐 3대1, 2대1 이런 구조가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받았던 약 10%의 정당 지지율을 또 나눠 먹겠을 거란 거예요. 뭐 정의당 한 6%, 민중당 한 3% 이렇게 됐을 건데 그래서 이게 정의당 9.67%의 의미는 현재 한국 진보 정치가 최대로 확장되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15% 정도에서 10% 축소된 것, 그 축소된 것에서 정의당이 비교적 독점적인 역할, 대표 정당으로서 역할들을 가져간 그런 징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이중대론에 대해서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중대론은 아까 우리 박용석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진보 정치 내의 어떤 우파들,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저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민주당 이중대의 구조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경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정당 지지율의 기반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에서 친범민주당 계열의 유권자들, 범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청에 의존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보 정치 어떤 우경적이고 우파적인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가지고 나는 그런 데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성장 경로로서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성향 유권자에 의존해 왔었던 그런 구조적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적 토대,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민주총과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라거나 노동자 정당, 노동정치로서의 성격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독자성이라는 부분들을 가미해주는 요인들이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어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정의당의 어떤 우경적 포지션이라고 드러난, 이것은 정의당 자체가 오른쪽으로 갔다기보다는 정의당의 독자성의 어떤 계급적 기반이었던 노동정치의 토대 자체가 약화되는 것의 반정이라는 측면, 이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쪽으로부터 팽을 당하고 사실은 보면 민주당에 의해서 단지를 당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독립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서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치 활동의 전략 전술은 정세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저 앞에 우리 장석준 선생도 그런 발제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보정당이라면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스웨덴 모델.
이런 데 대한 집착, 이런 데 대한 집착, 결국 그게 현재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세계 경제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한국 자본주의 위상상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회피해 왔다. 저는 우리 이문택 선생님의 발제를 보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아니 뭐 정치는 결국 정세와 무관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정세와 무관하게 그냥 주구장창 떠드는 이야기.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는 우리 아까 장석준 선생이 얘기했던 석패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석패율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당시 선거법의 정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되물어서야 되는데 석패율에 대한 예를 들면 비판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관성적으로 접근했던 게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지금 뭐 기본소득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본소득 또는 기본수당에 대한 접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 만능론,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스웨덴식 모델, 우리가 가야 될 모델로서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성경처럼 기본 텍스트처럼 박혀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우리 이문택 선생님의 결론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택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자본주의의 흐름들, 양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정신, 진보정치의 이념과 정신들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 없이, 이런 정세적 흐름들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어떤 고정화된 어떤 원칙, 모델, 이걸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진보 정치의 또 가장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이 난치병 중에 하나 아니냐. 불치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내 정당화의 극복, 사회운동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뭐 첫 번째, 정치와 운동은 다르다라는 담론. 이거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최장집, 박상훈, 후마니타스 정치발전소가 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의당 내에서 당원들 교육이 되고 있어요. 막스 베버가 예를 들면 막스 베버는 반노동자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그 논리가. 아니 그리고 뭐 제한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가 적들한테도 배워야 되듯이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듯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데올로그로부터 배울 건 있죠. 그런데 그게 진보정당 내의 어떤 주요한 어떤 이데올로기, 담론, 어떤 이념적 지향을 대체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 거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정치는, 선거는, 정당은 운동과 사회운동과 노동운동과 달라야 된다. 이 장벽을 쳐왔던 이 논리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 아까 2010년대부터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것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은 달라야겠죠. 근데 그것은 단절이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단절로 가왔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저는 짚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좌경화돼야 되니까 이제 다시 아까 광장으로 나가고 원내로 나가야 된다. 라는 어떤 행동과 어떤 도덕적 어떤 질타 이게 아니라 그것의 어떤 이론적, 이념적 기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원내 정당화의 극복에 제일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정의당은, 전 민중당은 덜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없는 자들, 선거 출마가 나의 어떤 비전과 꿈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그렇죠. 우리 이거는 정치위원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 50대 중반 된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진보 정치와 진보 정당의 성장에 나의 역할을 찾고 기여를 하고 싶어 할 건데 선거 출마 가능성이 없으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정의당의 정치 인프라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정의당이 무슨 기관지가 있습니까? 출판사가 있습니까? 연구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떤 이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어떤 인프라들이나 기관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선거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문택 선생님이 말했듯이 정의당이 내다봐야 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진보 정치는 이런 대안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 이번 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되냐, 이런데 그냥 딱 거기에 거의 경주마처럼 옆을 다 닫아버리고 요것만 쳐다보게 되는 구조를 악순환시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힘이 실리면 원내 정당화에 대한 제한이 될 거다. 근데 그것을 도덕적 어떤 행동 지침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지역, 계급, 세대 등 전략적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저는 정의당이 민주총회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니까 마치 정의당은 뭐 민주총과 거리두기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공공운수노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진보 다당제의 가장 부정적인 요건은 노조의 정파화입니다. 정당 내 의견 그룹 자체가 대중운동 내에 확산돼 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동자들의 어떤 이 협력 이게 안 생기죠. 안 생기는 거고, 이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피해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도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다른 그룹들과 또 거기서 만나야 된다. 이 노조의,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의 젖줄이자 뿌리는 사회운동이고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마탱이가 가고 있는데 진보정당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 착각이거나 그냥 한탕주의거나 로또주의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잘 되는 거는 뭔가 이상하게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략의 생각을 요약하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여전히 위로부터의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투쟁, 담론 투쟁, 그러니까 진보 정당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 마치 지금은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가, 그것은 보완 관계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부터의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정의당의 어떤 공적 인프라, 아니 기관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게 김어준이 불러주면 가야 되고, 뭐 이상한 데가 불러주면 가서 떠드는 거,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자신의 유통망을 만들고 그 활동들을 할 때만 독자적인 목소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1번. 2번. 일단 당내 대우 정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당내에. 그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선거 출마자만이 아니라 그냥 활동가 전체, 당원들의 어떤 열정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저는 사실 꽤 많이 부러웠어요. 정의당, 그래서 민중당 전당대회 저 울산에서인가 했죠. 한 3,000명인가 모였다고 하잖아요. 정의당은 택도 없습니다. 정의당이 이때까지 제일 많이 총동원했던 게 아마 선거법 협상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 때 한 2,000명 모인 게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열정도 동원할 어떤 뭔가 시스템과 힘과 리더십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정도 저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필요하면 토론 지점들 있으면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